12월 27일 깊은 밤. 테헤란 상공에 낯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러시아행 인류신 수송기들입니다. 침몰하는 국가에서 마지막 남은 금괴와 웨어를 싣고 북쪽으로 도망치는 이 소리는 이란이라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란 거리에서는 50곳이 넘는 은행이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소리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불타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5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행방입니다. 국민들이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권력자들은 뒷문으로 국고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아얀데 은행의 파산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61명의 권력 핵심층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을 빼돌린 뒤 러시아와 유럽으로 도주할 준비를 마친 치밀한 기획범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란 중앙은행에서 유출된 극비 지침서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 엘리트들이 어떻게 자산을 세탁하고 도망치는지 그 추악한 매뉴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시스템의 배신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제 그 화려한 탈출극의 장막을 걷어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제나 소음 너머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화면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그어진 모든 궤적은 누군가의 의도와 공포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1월 1일까지 테헤란 국제공항의 밤은 단 한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었으며 그 소음의 주인공은 러시아에서 날아온 인류신 76 수송기들이었습니다. 이 수송기들은 민간 항공기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동 방식은 철저한 군사물류 도식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착륙 후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을 내리고 다시 싣는 이른바 핫피트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은 이 작전이 얼마나 급박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목적지는 러시아 남부의 미네랄리에 보디였습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그곳은 푸틴의 최측근들이 관리하는 비밀 자산 창고와 가장 가까운 물류 거점이며 동시에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이란의 방어용 무기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테헤란으로 들어올 때보다 이륙할 때의 중량이 훨씬 무거웠다는 점은 들어온 무기보다 나간 가치가 더 컸다는 증거이며 이는 이란의 국가금고가 통째로 털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자유를 갈망하는 그 시각에 하늘에서는 금괴와 달러 뭉치가 팔레트 위에 촘촘히 쌓여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 말하는 애국심의 실체입니다. 자신들은 모스크바의 화려한 저택에서 망명 생활을 즐길 준비를 하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체제를 수호하라고 명령하는 그 지독한 위선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이 비행 경로를 보십시오. 나토 영공을 교묘하게 우회하여 코카서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타고 날아가는 경로는 단순한 항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도주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헤란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다면 여러분 머리 위를 지나던 그 무거운 엔진 소리는 바로 이란의 미래가 공중으로 분해되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영국 정보당국과 벨라루스 야권 매체들이 폭로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작전의 코드네임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되었으며 최고 지도자 카메네이의 직속 요원들이 모든 과정을 통제했습니다. 이들에게 국가의 주권이나 국민의 생명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며 오직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금고를 물려받은 나라에 어떤 내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행 수송기는 이란의 마지막 자존심을 싣고 북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도둑질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거대한 자산의 근원지가 바로 이란 국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아얀데 은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얀데 은행은 평범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체제의 금고였습니다. 겉으로는 민간은행이라는 화려한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형용수비대와 특권층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자금 세탁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52억 달러라는 숫자에 주목하십시오. 국민들의 피땀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서민들이 노후를 위해 저축한 이 막대한 자산은 어느 순간 공중분해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이라는 썩은 시체들만 남았습니다. 구조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돌려막기였습니다. 새로운 예금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사이 핵심 세력들은 이란물과 같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구실로 천문학적인 대출을 받아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61명이라는 명단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무적권력이었습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13억 달러를 빌려간 이들은 정권의 실세와 군부 고위층이었으며 전체 대출의 98%가 연체 상태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갚을 의지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하며 나라를 살리려 했지만 이란의 권력자들은 나라가 망하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한 푼까지 쥐어짜내는 기생충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벌식 경영의 악습입니다. 사금고화된 결과입니다. 은행 자산의 70% 이상이 은행 소유주와 관련된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은 현재 유럽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로 세탁되어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숨겨졌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기획입니다. 우연한 파산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급비 지침서에 따르면 정권은 이미 아얀데 은행의 붕괴를 예견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이 혼란을 틈타 국가자산을 멜리은행으로 강제 이전시키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국민들은 배신당했습니다. 분노는 당연합니다. 내 돈을 지켜주겠다던 은행이 도둑들의 소굴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손에 든 것은 피켓이 아니라 횃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길은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에 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은 이제 은행 건물을 넘어 체제의 상징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것은 노을이 아닙니다. 분노의 불길입니다. 전국 30개 주에서 50개가 넘는 은행 건물이 동시에 불타오른 것은 우연한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짓눌려온 민중의 조직적 저항이자 체제를 향한 최후 통첩입니다. 왜 하필 은행입니까? 그곳이 바로 도둑질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뱅크 캐샤바르지와 같은 구령 농업은행부터 기업가들을 지원한다던 뱅크 카파랭까지 화염에 휩싸인 장소들은 모두 정권의 핵심 세력과 연결된 자금의 핏줄이자 혁명 수비대의 비자금 세탁소였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신뢰의 공간이 아닙니다. 약탈의 상징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돈과 자식의 교육비를 예치했던 금고가 정권 엘리트들의 해외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국민들에게 은행 건물은 반드시 파괴해야 할 거대한 거짓의 성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타격입니다. 맹목적인 파괴가 아닙니다. 시위대는 정부 청사보다 은행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체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고열을 짜내어 유지되던 압제 시스템의 심장을 멈추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실질적인 경제적 거부권 행사입니다. 장부와 서류는 불타고 있습니다. 숫자는 재가 되어 흩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배신의 상처는 그 어떤 불길로도 지울 수 없으며 오히려 이 화염은 낡고 부패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는 일종의 정화의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불길 속에서 공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진압군조차 자신의 월급이 보관된 은행이 불타는 것을 보며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곧 총구의 방향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향해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균열의 신호입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허무함 뿐입니다. 하지만 이란 사람들은 그 허무함을 딛고 일어서서 45년 전 이슬람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빼앗겼던 자신들의 진짜 정체성과 역사적 자부심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은행 건물 너머로 새로운 깃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자와 태양의 문양이 새겨진 그 깃발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도둑맞은 미래를 되찾으려는 이란 민중의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징은 총칼보다 강력합니다.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테헤란 거리에 가득 찬 함성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혁을 요구하지 않으며 1979년 이전의 국가적 자부심을 상징하던 사자와 태양의 깃발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고 현상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필사적인 회복입니다. 현 정권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영혼까지 억압하는 동안 사람들은 사자와 태양이라는 역사적 상징 속에서 세속적이고 현대적인 국가의 꿈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카메네이는 호메이니와 다를 바 없다는 구호에 주목하십시오. 체제에 대한 완전한 거부입니다. 지난 45년간 이어진 신권 통치가 사실은 소수 엘리트들의 약탈 체제였다는 추악한 진실을 깨달은 대중은 이제 왕세자 레자 팔라비에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외치며 새로운 구심점을 찾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주권은 이미 이동하고 있습니다. X 플랫폼의 이모지 변화 논의가 그 증거입니다. 기존의 정권 국기를 삭제하고 사자와 태양 문양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현재의 테헤란 정권을 이란의 정당한 대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상징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미래를 잃은 젊은 세대가 과거에서 희망을 찾는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상실감이 만들어낸 거대한 결집입니다. 이들은 팔라비 왕조 시절의 번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옥 같은 경제 현실 속에서 조상들이 누렸던 그 찬란한 유산을 유일한 탈출구이자 대안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레자 팔라비는 단순한 망명객이 아닙니다. 서방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소통하며 국제사회의 침묵을 깨달라고 요구하는 그의 행보는 흩어져 있던 야권 세력을 하나의 실제적인 정치적 대안으로 결집시키는 용광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국가로의 복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고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고 개인의 존엄과 국가의 명예가 존중받는 시대로 나아가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이 낡은 깃발 아래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 엘리트들의 마음속에서 신성함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공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자가 다시 포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아래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이 뜨거운 열기가 실제 승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보의 흐름입니다. 정권이 인터넷이라는 생명선을 끊어버린 절체절명의 순간 이란의 운명은 지구 저궤도 위에서 빛나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는 또 다른 희망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정보가 끊기면 학살은 은밀해집니다. 이란 정권이 인터넷 플러그를 뽑은 이유는 명확하며 그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저항의 의지를 단숨에 꺾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물리적 전선은 지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주도권은 이미 우주로 넘어갔으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들은 테헤란 상공에서 정권의 검열망을 비웃으며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을 보장했습니다. 시위대에게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이 아닙니다.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자파니의 지구에 처참한 진압 영상이 끊기지 않고 세계 언론의 머리 기사를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 수백 킬로미터 위에서 쏟아지는 데이터 소나기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정권의 거짓말은 1초도 버티지 못합니다. 진실은 실시간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시위가 모두 진압되었다고 거짓 보도를 내보내는 그 순간에도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지역의 승정보를 확인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독재의 유효기한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통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정권이 지상의 통신 장비를 압수하고 위협을 가해도 하늘에서 직접 쏟아지는 전파를 막을 방법은 없으며
이것은 이란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정보의 주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순간입니다. 공포의 연쇄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립은 사라졌습니다.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을 때 인간은 가장 큰 공포를 느끼지만 스타링크는 그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거대한 유기체와 같은 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테헤란의 방화벽이 무너진 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닙니다. 권위의 붕괴입니다. 정권이 자랑하던 사이버 부대를 총동원해 해킹을 시도해도 글로벌 위성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방어막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력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형 혁명의 정수를 보고 있습니다. 결단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위성 서비스 무료 개방은 이란 정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고 억눌린 국민들에게는 신이 내린 구원의 동화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괴한 풍경이 포착됩니다. 국민들이 위성을 통해 저항을 조직하는 동안 체제의 심장부에서는 또 다른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기 위한 비자 전쟁이었으며 그들의 시선은 이슬람의 성지가 아니라 유럽의 화려한 거리로 향해 있었습니다. 신앙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권력은 부유한 자들의 도구였습니다. 낮에는 텔레비전에 나와 서방을 악마라고 저주하던 이들이 밤이 되면 은밀하게 프랑스와 독일 대사관 문을 두드리는 이 기막힌 모순이야말로 이란 체제가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의 가족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칼리바프 의장의 친인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파리의 화려한 노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자유를 만끽하게 하고 이란 땅의 청년들에게는 서방의 침략에 맞서 순교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그들의 입술은 그 자체로 거대한 독이 되어 국민의 심장에 박히고 있습니다. 이념은 이미 파산했습니다. 충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정권의 핵심 엘리트들이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포착될 때마다 최전선에서 방패를 들고 시위대를 막아서던 진압군들의 투지는 급격히 식어버렸으며 이는 곧 체제를 지탱하던 마지막 척추가 부러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저항의 축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망의 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관리하던 국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국적까지 세탁하려는 이들의 행태는 이슬람 혁명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본질이 결국은 소수 가문의 탐욕스러운 사익 편취였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방탄복을 챙겨 입고 전용기 좌석을 확인하는 풍경은 이란 사회의 마지막 도덕적 지지대마저 무너뜨렸고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설교를 듣지 않으며 그들의 몰락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도피는 계획적이었습니다. 조직적인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리나 베를린으로 도망친들 그들이 훔친 국민의 피땀까지 영원히 숨길 수는 없으며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은 시장통의 상인들조차 정권에 침을 뱉게 만드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어 동양의 진주라 불리던 테헤란의 경제를 밑바닥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용서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팔아 파리의 호화로운 망명 생활을 준비한 대가는 곧 닥쳐올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치러지게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모든 독재자에게 전하는 서늘한 경고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악한 배신의 여파는 단순히 정치적 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장의 핏줄이 터졌습니다. 한때 정권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바자르 상인들이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란의 화폐 리알은 이제 돈이 아니라 숫자조차 읽기 힘든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가끔 진실을 가리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140만이라는 숫자는 숨길 수 없는 파멸의 증거입니다. 달러당 리알화 가치가 140만 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단순히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시스템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돈이 종이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먼지가 되었습니다. 한 달을 꼬박 일해받은 월급으로 고기 한 근조차 사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이란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도둑맞았다는 처절한 박탈감입니다. 인플레이션 50%는 통계일 뿐입니다. 현장은 훨씬 참혹합니다. 시장의 빵 가격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을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서 권력자들이 금괴를 싣고 러시아로 도망쳤다는 소식은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자르 상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경제의 혈맥입니다.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를 비롯해 이스파한과 마슈아드의 상인들이 일제히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은 이란 역사에서 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1979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당시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타격은 총칼이 아니라 경제를 마비시킨 바자르 상인들의 총파업이었으며 지금 다시 시작된 이 폐업 투쟁은 카메네이 정권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경제적 지지대마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인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합니다. 공과금 결제를 중단합니다. 정권의 자금줄을 직접적으로 끊어버리는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은 그 어떤 무력 시위보다 정권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체제의 유지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리알화의 몰락은 신뢰의 몰락입니다. 종교 정권의 파산입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서방의 제재 탓으로 돌리며 국민의 고열을 짜내던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이제 리알화 대신 가상화폐나 금, 심지어는 물물 교환을 선택하며 체제 밖에서 생존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가치가 없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이란의 부와 지성은 국경을 넘었으며 남겨진 것은 140만이라는 허망한 숫자와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민중의 뜨거운 숨결뿐입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금고가 비어버린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지막 발악뿐이겠지만 이미 등을 돌린 시장의 민심과 가치를 잃어버린 화폐는 그들의 몰락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장송곡이 될 것입니다. 테헤란 상공의 엔진 소리는 멎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남긴 파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금괴를 싣고 북쪽으로 날아간 이들이 모스크바의 안락한 소파에서 와인을 마실 때 남겨진 이란의 국민들은 140만 리알이라는 숫자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국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권력자들이 가방에 챙겨 넣은 것은 금괴와 달러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것은 이 땅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무너진 자존심입니다. 공포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돈은 훔칠 수 있어도 민중의 기억은 훔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얀데 은행의 텅 빈 금고는 오히려 체제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신의 권위가 아닌 내 손에 든 빵과 자유의 가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국민을 배신한 권력의 끝은 차가운 망명제 아니면 처참한 심판대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란 거리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낡은 시대를 태우는 장작이자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란 국민들이 약탈당한 국가의 자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권력자들이 도망친 곳에서 그 금괴로 다시 화려한 인생을 시작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유출된 문건과 국제정보당국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급변하는 현지 상황에 따라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산관리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 영상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과 분석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을 기르십시오. 시스템은 결코 여러분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면의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워록이었습니다.